나이가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암들은 이제 재발하면 이제 아주 암울하고, 그런데 갑상선암은 재발이 되어도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암이 굉장히 크고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많았고 저게 또 화살표 있는 게 폐전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젊기 때문에 2기예요. 2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갑상선이 하는 일, 그리고 암이 왜 생기나, 그리고 갑상선 혹 이런 것에 대한 걸 배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지난번에 기초 작업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도 기초 작업입니다. 그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직도 기초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늘어진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나 이제 장원재 선생 같은 경우는 평생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할 게 많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죠.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말하려면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흔한 유튜브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가볍고 얕은 지식보다는 정확하게 알자 이런 취지니까 할 건 하고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쌤이 항상 이렇게 강직하셔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도 잘 돌파를 해오셨고, 학회나 저희 과나 다 이끌어 오셨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우리 MC 연지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재미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뭔가 생긴 것만큼 다른 두 분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이제 저희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의 특징을 배울 거잖아요, 오늘은. 갑상선 암, 그거는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갑상선암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데 4가지 분류니까 내부에는 굉장히 복잡한 서브 타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위에 유두암, 여포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데 수질암, 미분암은 좀 얘기가 달라요. 갑자기 되게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두암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 유래 세포를 잘 보존하고 있어서 예후가 좋은 암이 유두암과 여포암. 그게 이제 분화도라는 이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분화도? 예, 분화도가 좋다는 뜻을 좋다고 이제 하는 건데요. 분화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이 2가지는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 갑상선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두 종류의 암은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고 예후도 아주 괜찮은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유두암은 그 유전되는 것도 5% 정도밖에 안 됐고 수질암이라는 게 20%에서 30% 되는 그런 암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수질암과 미분암이 보니까 치료도 잘 안 되고 살 확률도 되게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질암은 그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분화 갑상선암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 출발부터 달라요. 세포가 좀 달라서 굉장히 캐릭터가 다른데, 수질암은 옛날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암하고 거의 생존율이 비슷하다. 위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갑상선암은 다들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암은 요새 오히려 또 조기에 발견율이 높아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히려 수질암이 더 나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유두암은 예후가 참 좋고 여포암도 좋건데 수질암도 뚝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수질암이나 미분암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진 않아서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갑상선 암으로 죽는 일은 많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군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분화도가 아무리 좋은 암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화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분화도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저분화암으로 가는 거고, 방치하면 또 미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well differentiated가 이제 분화도가 좋은 암이고, poorly differentiated, 그리고 undifferentiated 이렇게 표현해요. 분화도가 점점 나빠지면서 예후가 안 좋아지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저렇게 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얼마나 두면 저렇게까지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몇십 년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몇십 년이면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저렇게 미분암이나 이렇게 되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그래도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치료를 하고 이러면 그런 어린 나이에 걸려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MC가 말한 부분이 이제 의학에서는 가장 첨단이라고 불리는 정밀의학의 개념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정밀의학은 과거의 환자한테는 이제 맞춤형 치료라고 불리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환자 유전자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암의 특성, 환경 요인 등을 모든 걸 포함해서 환자의 이제 정보를 총망라해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 검사를 하면 저희가 그런 미분암으로 가기 전에 딱 캐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사실은. 왜요? 왜 어려운 거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 의학의 발전이 거기까지 아직은 미치지 못한 게 문제죠. 현재까지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갑상선님 거의 한 95%가 유두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심하고 잘 치료를 빨리빨리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유두암은 우리가 특징을 좀 알면 더 좋겠죠. 가장 많으니까 95%나 되니까. 유두암은 여성들에서 많이 생긴다.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퍼지는 속도가 느리고 좀 순한 암이다, 거북이 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메인 암 덩어리가 있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림프절, 주변의 림프절로 빨리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림프 전이가 있어도 사망률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게 맞나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림프절 전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전이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그걸 방치하지 않고 다 일일이 발견해서 확실하게 제거만 해주면 예후는 좋아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보다 피막 침범이 돼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바깥쪽으로 뚫고 나온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재발을 하더라도 조금 뭐 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젊을수록 림프절 전이가 많다고 여기 써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예후는 좋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림프절 전이는 많은데 예후는 좋다? 어떤 말이냐면 다른 암들,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나이에 발견되면 예후가 참 안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에서 예후가 안 좋은데, 근데 희한하게도 왠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임파선 전이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찾아서 다 깨끗하게 없애주기만 하면 예후는 훨씬 더 좋아진다. 방치했을 때도 좋다는 말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없애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예후가 좋나요? 무조건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암에 비해서 한두 번에 더 기회는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암들은 이제 재발하면 이제 아주 암울하고, 그런데 갑상선암은 재발이 되어도 분화갑상선암의 경우에요. 그렇게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재발이 되더라도 갑상선암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두암은 아주 걱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확실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재발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좀 더 기회가 많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자, 유두암 대체로 예후가 다 좋지만 유두암 중에서도 다양한 변종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양호부터 불량까지 이 순서대로 예후가 안 좋은 암이에요. 왈틴 변종, 그다음 투명세포종 쭉 가는데 이제 미만성 경화종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퍼져요. 험네일 암종이라고 하는 그 암종 다음번이 이제 저분암. 내려갈수록 저분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마냥 막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나요? 이런 서브타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수술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 새침 검사를 해서 유두암이 나왔는데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수술 후에나 알 수 있으니까. 새침 검사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수술 후에 조직을 모두 잘라서 다 슬라이드화 만들어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갑상선암도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나요? 그건 맞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또 애매한 부분인가요? 지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병기를 이야기할 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갑상선암에서는 이 전통적인 병기 분류법이 예후를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55세 미만의 나이라면 폐나 뼈에 다 전이가 날아가도 2기 이상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요. 3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암이 굉장히 크고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많았고 저게 화살표에 있는 게 폐전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젊기 때문에 2기예요. 2기요? 예, 2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몇 번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이랬는데도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엔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저 폐전이고요. 갈비뼈 옆에 있는 게 뼈에 전이가 날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폐가 다 망가지고 해서 결국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기 분류법을 따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예방하면 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하나의 이 카테고리 내에 묶어놨지만 굉장히 나쁜 놈도 있고 예후가 좋은 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 하나를 제가 표로만 따왔는데 그래프 보면 30% 정도 가량의 환자들은 불응성 환자다. 그러니까 저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게 불응성인데 예후가 무지무지 안 좋아요. 저게 이제 서바이벌 그래프인데 선이 위에 있을수록 많이 살아있다는 의미인데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 부류에서는. 그래서 10년 생존율이 한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룹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난치성 갑상선 암의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불응성이란 말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난치성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참 이제 불행하죠. 그쵸. 과거 논문에 의하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 때마다 25% 정도에서 세포에서 변이가 일어난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25%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숫자죠? 그래서 이제 재발이 갑상선암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갑상선암은 10년 누적 재발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발 환자 중에서 30%는 치료가 어렵고 약 15%에서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계도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초음파 같은 것도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초음파를 봐도 암을 진단할 수 없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더 힘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학생 강의를 할 때도 그 대목을 안 가르칠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가르치면서 곧 바뀔 거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곧 바뀔 거다라고 하면 아직은 그래도 100% 바뀌진 못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저 MC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지적이 맞죠. 아직까지는 확진은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한 게 맞는데 이제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그림인데 가장 높은 단계를 하이 서스피션이라고 해서 70에서 90%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라고 했지 진단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대략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세포 검사나 이런 검사들, 조직학적인 검사가 있어야지만 확진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최근에 발견된 뭔가 좋은 연구 이런 건 없나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심지어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팀은 그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지금 그림에 보는 저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초음파를 딱 갖다 대서 보면 요 에리어가 암이냐 아니냐를 감별해내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습을 시키고 있고 대규모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 학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갑상선암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점점 더 많고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지식과 최대한의 흥미와 모든 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톤도 높이고 더 신나게 네. 더 열심히 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암이 진단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